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전공의 10명 가운데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들 가운데 90% 가까이는 출근을 거부하면서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5곳의 수술과 진료 일정이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이미 줄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밥그릇 뺏기가 아니라며 잘못된 집단투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겪어온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심박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을 앓을 위험이 커진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휴식 상태의 심박수가 정상 범위 이내라도 80 bpm 이상이면 70 bpm 미만인 경우보다 당뇨 위험이 2배 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63.1%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 발령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주요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서도 예정된 수술 가운데 30% 정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신 교수와 전문의들이 입원 환자 진료와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다음 달까지 수술과 진료 지연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 국가인 줄 몰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 행동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반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 등 의료관계자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돌입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은 밥그릇 뺏기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집단투쟁으로 병원에서 고통받는 환자가 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등 6천여 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정시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자연계 모집 인원 769명 가운데 21.3%에 이르는 164명이 최종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 학과 중 미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약학계열 일반 전형으로 63.6%에 달했고 컴퓨터공학부는 33.3%, 올해 처음 선발한 첨단 융합학부는 16.4%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자 가운데 의과대학에 중복 합격한 인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미등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과 화성 등 심우주 탐사의 핵심 역할을 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주도할 체계 종합기업 선정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카이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기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관사가 아닌 참여기업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의 불참으로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은 최소 한두 달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상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재공고를 거쳐야 하며 재공고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찰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해지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재공고가 나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형 위성 발사와 달 착륙선 발사 등의 우주 탐사를 위해서 누리호 대비 3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2단 형태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30년과 2031년, 2032년 세 차례 발사를 목표로 총 2조 1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쉬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심박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을 앓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에 참여한 40세 이상 남녀 8,3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심박수가 정상 범위 이내라도 80bpm 이상이면 60에서 69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2배 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박수가 5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40%, 여자는 20% 정도 당뇨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안정 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검진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겪어온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이후 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 3명에게 300에서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제 급여 조정금을 받은 나머지 2명에겐 배상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지인의 사칭에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해 민원이 접수됐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속 URL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부 민원24와 비슷한 사이트가 뜨는데 자세히 보니 금융인증서 칸에 오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것처럼 속여 URL을 클릭하게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예, 네. 법적 기준 초과할 일이 없는데
예, 그렇게 오니까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금융인증서라고 똑같이 나왔으면은 클릭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인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미싱 관련 피해는 3,6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T는 AI가 스팸 문자를 빠르게 판별하고 악성 URL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그 결과 스팸 문자 분석 시간이 크게 줄었고 정확도는 최대 99%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믿음 LLM 기술을 경량화한 믿음 3B 모델,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이용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LGU+도 스팸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KT 역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인공지능으로 걸러낸 스팸 문자만 3억 4천만 개, 스미싱은 474만 개에 달합니다. 다만 스팸이나 스미싱 발신자가 통신사를 옮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끼리 발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인 태권도 사범 유모 씨를 체포했고 곧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북서부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4km 떨어진 태권도장에서 큰 상처를 입은 한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3명은 조 씨 부부와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7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가 같은 날 새벽 몸통과 팔을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일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된 겁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49살 사범 유 씨를 이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일 오후 태권도장에서 이들 모자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여성의 차를 타고 조 씨 집으로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목한 일가족이 충격적인 참사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건너 다니기 때문에 사막의 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척박한 환경에서 낙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하면 좀 사막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는 곳도 뭐 사막이 굉장히 많은 중동 지역이 대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낙타하면 중앙아시아 이런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실제로 이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를 낙타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낙타가 사우디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과거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자 네. 이런 취지인데요. 그만큼 이 낙타는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낙타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막에 살던 동물은 아닙니다. 낙타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곳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었는데요. 낙타는 다른 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에 밀려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약 18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대륙을 건너서 아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중동에, 더 멀리는 또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정착을 했고요. 일부는 중앙아시아 초원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낙타의 유래는 북아메리카였지만 덩치가 큰 육식동물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사막이 많은 이런 척박한 지역에 머물게 된 거죠.
네, 그럼 낙타가 처음부터 이 사막에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막을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을까요? 네, 뭐 사실 사막 지역은 낙타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는 비교적 이 안전한 곳이었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동물들이 살기에는 힘든 네.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뜨겁고 모래 폭풍이 부는 이런 사막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기온이 60도 이상 오르는 사막에서는 지면과 최대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낙타의 다리가 점점 길어졌는데 이 때문에 낙타의 몸통 온도는 모래 표면보다 10도 가까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가까이 낮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무릎을 꿇어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마치 보호대처럼 무릎 가죽이 단단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낙타를 보면 이마가 넓적하고 이 눈두덩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 사막 생활에서 뜨거운 햇볕이 직접 눈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리 길이는 물론 좀 얼굴의 생김새마저도 사막을 건너기 위한 진화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낙타하면 저희가 또 등에 있는 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혹도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낙타의 혹에 물이 들어있다, 뭐 네. 이렇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낙타의 혹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타의 에너지 저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낙타는 영양분을 혹에 있는 지방으로 축적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적어도 이 수개월 이상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혹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다 쓰게 되면 이 혹이 작아지면서 이 등 쪽의 피부가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갓 태어난 낙타에는 혹이 없고요. 뭐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자라면 혹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모유를 먹으면서 한창 자라는 시기에는 이런 영양분들이 모두 성장하는 데 필요하기 네. 때문에 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낙타를 잘 보면 혹이 하나인 낙타도 있고 이게 쌍봉 낙타라고 하나요? 네, 두 개인 맞습니다. 낙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에너지 양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혹이 하나인 단봉낙타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아프리카라든가 서아시아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이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의 네. 경우는 중국 서부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 단봉낙타만 남아 있어서 네. 90% 이상은 혹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보기에는 아무래도 혹이 두 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더 큰 에너지를 저장한다거나 더 오랫동안 굶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 혹 때문에 먹이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또 물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낙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쓰는 만큼 또 이 수분을 관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일단 낙타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100리터 이상 아주 많은 양을 또 마실 수 네. 있고 하루 기준으로 보면 200리터까지 마실 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신 물을 몸속에 저장해서 뭐 짧게는 4, 5일 정도, 길게는 20일까지도 물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을 하루에 한 40km 이상씩 걸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낙타는 이렇게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혈구가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적혈구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적혈구가 너무 늘어나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낙타의 적혈구는 원래 크기의 240%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낙타는 체온이 40도를 훌쩍 넘어가야 이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그만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도 적어서 물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2리터 정도 마시니까 거의 100배 정도 마시는 건데 굉장히 사막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 또 특징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네. 낙타가 여기엔 어떻게 적응할까요? 네, 이 낙타의 눈을 보면 이 속눈썹이 유난히 길게 발달한 것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눈썹이 직사광선을 가려주고 또 이 모래바람이 불 때는 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낙타의 눈에는 순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순막은 눈동자 위를 덮어서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또 앞은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투명한 막입니다. 네. 보통은 이 파충류나 조류나 뭐 상어 등에서 볼 수 있고요. 일부 포유류도 이런 순막을 가지고 있는데 위아래 눈꺼풀에 이어서 제3의 눈꺼풀이라고 불리는 이 순막이 눈에 들어가는 모래를 걷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낙타는 코의 근육이 발달을 해서 콧구멍을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모래가 들어가기 전에 콧구멍을 닫아서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사례를 막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낙타가 코로 숨을 쉴 때는 내쉴 때 온도 차로 인해서 습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수분이 코에 맺히면 이걸 다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낙타의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건 역시도 뭐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낙타를 다시 보니까 어쩐지 사막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진화한 동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이 낙타는 더운 곳에 살지만 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핏 보면 좀 덥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낙타의 털은 오히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열을 차단해주고 또 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사막은 낮에는 아주 뜨겁게 달궈지지만 이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털은 낮에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서 냉각 효과를 더 높여주고 밤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이 겨울에는 털이 더 많이 자라고요. 또 여름에는 마치 옷을 벗듯이 털 두께가 얇아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기온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자연에 있는 생김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새로운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김준 교수팀은 구강암 환자에게 특이하게 높이 발현되는 TM4SF19 단백질이 흡연, 음주로 유도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구강암 증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구강암 세포에서 TM4SF19 단백질을 억제하면 발암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었다면서 구강암의 새로운 약물 표적 단백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의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금속 산화물층의 열화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산화 시간을 최적화해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인 21.68%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태양전지를 상하로 적층하는 텐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개발한 반투명 태양전지를 적용해서 뒤쪽 빛도 활용하는 양면 수광형 텐덤 태양전지도 국내 최초로 제작해 높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하 80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립공주대 임진영 교수팀은 친환경적 소재로 개질한 사이클로 덱스트린계 핵심 소재를 적용해서 극저온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 캐퍼시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웨어러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가 충전 시스템을 갖춰서 사람 몸에 붙여 일반적인 움직임에도 에너지 수확과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사를 넘나들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해법 마련과 함께 지금 당장 의료 현장에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